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기록 속에는 언제나 동쪽이라는 방향이 등장합니다. 에덴의 동쪽, 바벨탑의 동쪽,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진 산. 그렇다면 그 동쪽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놀라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동쪽의 산은 한반도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문명의 시작은 중동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과학이 내린 냉정한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화와 열망, 그리고 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민족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이야기는 한 명의 연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오래된 문서를 번역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속 인류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이라는 방향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는 카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추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평지에 정착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리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왜 굳이 동쪽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만약 단순한 방향 표시였다면 북쪽, 남쪽도 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분기점마다 등장하는 방향은 오직 동쪽뿐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락된 역사적 맥락이 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성경의 무대는 중동, 즉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본 동쪽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도 위의 손가락은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를 지나 중국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특정 연구자들이 내놓은 놀라운 주장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 확산의 시작점은 중동이 아니라 극동, 즉 한반도였다. 이 주장은 단순한 제야사학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언어의 파편과 유전적 가능성을 엮어낸 치밀하지만 위험한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노아의 후손들은 한반도 일대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천 년간 서양이 독점해 온 인류사의 원형이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증명된다면 우리가 배운 모든 역사가 다시 쓰여야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왜곡되었다고 믿어온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은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감동은 증거가 아닙니다. 이 주장을 증명하려면 신화가 아닌 과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학문 분야로 향했습니다. 유전학, 언어학, 그리고 고고학이었습니다. 그가 찾으려 한 것은 감동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하게 될 것은 증거가 아니라 벽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유전학 연구소였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인류 확산의 시작점이라면 우리의 DNA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유전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만 년 전의 이동 경로도 민족의 분화도 모두 유전자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그에게 하플로그룹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하플로그룹은 인류의 유전자를 가계도처럼 분류한 것입니다. 각 민족은 고유한 유전적 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 민족의 주요 하플로그룹은 OM176과 OM12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고유의 유전자 계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무대였던 중동 지역은 어떨까요? 연구원은 다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중동, 즉 레반트 지역의 주요 하플로그룹은 J와 E1B1B입니다. 그는 두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민족의 O 계통과 중동의 J 계통은 서로 완전히 다른 뿌리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두 계통은 약 수만 년 전에 분리되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수천 년경의 중동에서 한반도로 혹은 한반도에서 중동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까?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규모의 이동이 있었다면 유전자 지도에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민족과 중동 민족 사이에는 그 어떤 유전적 교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전학은 명확했습니다. 한반도와 중동 사이에는 성경시대에 어떠한 민족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의 후손이 한반도에서 출발했다면 우리의 유전자는 중동 민족과 겹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소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유전학이 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전학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정밀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수백 개의 독립적인 연구소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반도와 중동 사이에는 유전적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혹시 언어학이라면 다른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유전자가 아니라 말, 그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어학의 벽은 유전학보다 더 높고 더 냉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언어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유전자가 말해주지 못한 것을 언어가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민족이 이동하면 유전자뿐 아니라 언어도 함께 이동합니다. 만약 한반도와 중동 사이에 고대의 연결이 있었다면 두 언어 사이에도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언어학자는 그에게 언어의 개통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언어는 거대한 가족처럼 분류됩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언어들은 문법, 구조와 핵심, 어휘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와 독일어와 힌디어는 모두 인도유럽어족에 속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언어는 같은 조상을 공유합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느 어족에 속합니까? 언어학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고리버로 분류되거나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어는 동아시아 언어권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어떻습니까? 언어학자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프리카아시아어족의 세머파에 속합니다. 아람어, 아랍어와 같은 가족입니다. 그는 두 언어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어학자는 데이터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어와 히브리어는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어는 교차거로 조사를 붙여 문장을 만듭니다. 히브리어는 어근 변화를 통해 의미를 만드는 굴절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운 체계도 달랐습니다.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의 3단 구조를 가지지만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의 3자음, 어근 체계를 가집니다. 핵심 어휘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물, 불처럼 가장 오래되고 변하지 않는 단어들조차 두 언어 사이에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었습니다. 언어학자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언어 사이에는 그 어떤 유전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두 민족이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면 최소한 기본 어휘에서 유사성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히브리어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전한 언어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벽 앞에 섰습니다. 유전학이 증거를 주지 못했고 언어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고고학이라면 어떨까? 땅속에 묻힌 유물, 그 속에 숨겨진 흔적이라면? 하지만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고학이 그에게 보여줄 것은 희망이 아니라 가장 명확한 주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고고학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유전학과 언어학이 증거를 주지 못했다면 고고학은 어떨까? 만약 노아의 후손이 한반도에서 출발해 바벨탑을 세웠다면 그 이동 경로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는 여기서 핵심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날이라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신할은 어디입니까? 고고학자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을 명확하게 가리켰습니다. 신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현재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꽃피운 곳이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바벨탑이 세워진 위치를 이렇게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동 한가운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였습니다. 고고학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빌론의 히브리어 표기입니다. 성경은 바빌론 제국의 거대한 신전탑, 즉 지구라트를 신학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에테메난키라는 이름의 탑입니다. 그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은 한반도 방향 아닙니까? 고고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구절의 동쪽은 극동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아라라트산 일대를 의미합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라라트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현재의 터키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고고학자는 지도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라라트산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도달합니다. 성경의 서사는 이렇습니다. 홍수 이후 방주는 아라라트산에 머물렀고 노아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해 시날 평지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도시가 바빌론이고 그들이 쌓은 탑이 지구라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서 완결됩니다.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의 주소는 시날이었고 시날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고고학적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발굴 조사가 이 지역에서 거대한 지구라트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료실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유전학, 언어학, 고고학 세계의 과학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와 바벨탑 사이에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연결을 믿으려 했을까? 과학이 부정한 그 이야기를 왜 그토록 간절히 사실이기를 바랐을까? 그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세 개의 학문이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반도와 바벨탑 사이에는 연결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주장은 탄생했을까? 과학이 명확히 부정한 이론을 왜 사람들은 믿으려 했을까? 그는 한반도 기원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글 속에서 과학이 아닌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망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증거를 찾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어야 한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어야 한다. 그들이 찾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수천 년간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아온 민족입니다. 중국의 그늘 아래, 일본의 침략 아래, 그리고 분단의 아픔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부정당했습니다. 바로 그 상처 속에서 이 주장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준 것이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역사학이 아니라 치유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민족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진실해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열망은 강력하지만 열망만으로는 과학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설 측은 어떤 증거를 제시했을까? 그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은 가장 약한 증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한반도 기원설이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바로 아빠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원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의 아빠와 아람어의 아바는 발음이 같습니다. 뜻도 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민족이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 주장을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어와 아람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언어가 같은 단어를 공유한다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어학자들이 놓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다시 언어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언어학자는 그의 질문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전 세계 언어들의 아버지 호칭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는 바바였습니다. 스페인어는 파파였습니다. 터키어는 바바였습니다. 스와힐리어도 바바였습니다. 심지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언어도 파파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나라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언어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동계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언어학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파파, 마마, 다다 같은 단어들은 유아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날 워드라고 부르죠. 이것은 아기가 가장 내기 쉬운 소리입니다. 입술 소리인 M, P, B 같은 자음은 발성기관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기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입술을 움직입니다. 마, 바, 파 같은 소리는 혀를 움직이지 않아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그 소리를 반복합니다. 마마, 바바, 파. 언어학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부모는 아기의 첫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자신을 부르는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마가 되고 아버지는 파파나 바바가 됩니다. 이것은 언어의 역사적 연관성이 아니라 인간 발성기관의 보편적 특성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강력해 보였던 증거가 사실은 가장 약한 증거였습니다. 아빠와 아바의 유사성은 두 민족의 연결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어학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언어적 연관성을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언어학자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본 어휘의 체계적 유사성입니다. 물, 불, 하늘, 땅 같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이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히브리어는 그런 유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료실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한반도 기원설의 첫 번째 증거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다른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증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빠보다 더 근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기원설 주장자들은 창세기 11장 2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동쪽은 메소포타미아의 동쪽, 즉 극동을 의미한다. 만약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안에서만 이동했다면 굳이 동쪽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경이 굳이 동쪽으로부터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학자에게 이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성경 원문을 연구하는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신학자는 히브리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기 동쪽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케뎀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지리적 방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쪽에 동산을 창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카인도 에덴 동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신학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단순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멀어짐,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동쪽이 단순히 지리적 방향이 아니라 신학적 상징이라면 기원설의 주장은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신학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보십시오. 에덴, 동쪽은 추방의 장소입니다. 카인이 간 곳,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곳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라는 표현은 그들이 지리적으로 동쪽에서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학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왔다는 신학적 진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고, 그래서 탑을 쌓았습니다. 동쪽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원설 주장자들은 동쪽을 지도 위의 좌표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는 동쪽을 영적 방향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신학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 문학은 상징과 비유로 가득합니다. 동쪽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수천 년의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지도의 방향으로만 읽는다면 성경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는 자료실을 나섰습니다. 두 번째 증거의 첫 번째 벽이 무너졌습니다. 동쪽은 극동이 아니라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신학적 의미를 제외하고 실제 지리적으로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그는 다시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신학적 의미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디에서 신할로 이동했습니까? 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성경은 그 출발점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는 창세기 8장을 펼쳤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현재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그는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아라라트 산은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높이가 5,000m가 넘는 화산이었습니다. 신학자는 손가락을 남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남서쪽으로 약 600km 내려가면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나옵니다. 그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라라트 산에서 시날, 즉 수메르 지역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600km라는 거리는 도보로 약 한 달 정도의 여정이었습니다. 고대 유목민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이동 거리였습니다. 신학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아라라트산 기슭에서 내려와 남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날 평지, 즉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평원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라라트산은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이 아니라 북동쪽 아닙니까? 신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에서 방향 표현은 현대처럼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때때로 동쪽과 북동쪽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위각이 아니라 그들이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라라트산에서 시날 평지로의 이동, 이것이 창세기 11장이 말하는 동쪽으로부터의 이동입니다. 그는 지도를 다시 보았습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로 극동, 즉 한반도를 의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반도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의 거리는 약 8,000km였습니다. 도보로는 1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신학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대규모 이동이 있었다면 성경은 그 여정을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40년 여정이 얼마나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바벨탑 이야기에는 그런 긴 여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침묵이 증거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8,000km를 이동했다면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민족, 넘은 산맥, 건넌 강, 겪은 시련들이 기록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구절로 그들의 이동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신할 평지를 만나. 이것은 대륙 횡단의 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이동의 간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라라트산에서 신할까지 600km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스레게의 미시 갈등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빠는 유아어였고 동쪽은 신학적 상징이었으며 거리는 600km였습니다. 한반도에서 메소포타미아로의 8,000km 여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유전학, 언어학, 고고학, 그리고 세계의 미시적 증거들. 모든 과학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반도와 바벨탑 사이에는 연결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찾은 것은 증거가 아니라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그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기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과학이 부정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그는 한국 현대사를 떠올렸습니다. 일제 식민지 36년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분단의 아픔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상처 속에서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약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었다. 우리는 세계에 빛을 준 민족이다. 한반도 기원설은 그런 열망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례를 더 생각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학자들은 아리안족이 모든 문명의 기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학자들은 앵글로색슨족이 세계를 이끌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과학이 아니라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반도 기원설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민족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존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은 그들이 왜 그렇게 믿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유전학은 DNA를 분석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분석하지 못합니다. 언어학은 문법을 연구하지만 열망의 문법은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한반도 기원설이 틀린 이유는 그것이 과학이 아니라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화가 거짓이라고 해서 그 신화를 만든 마음까지 거짓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그 어떤 증거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써야 할 것은 과학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자존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신화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없기에 그 이야기는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열망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망은 때때로 사실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한반도 기원설은 과학이 아니라 정체성의 투쟁이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투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조선시대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자신의 기원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단군 신화, 삼국유사, 제왕운기. 모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만의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는 독립된 민족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는 이 투쟁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단군은 신화일 뿐이고 한국은 스스로 발전할 능력이 없는 민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일부 연구자들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약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 문명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성경의 민족이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해방 이후의 기록도 살펴보았습니다. 분단은 새로운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야 하는가? 그 질문 속에서 한반도 기원설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과학이 부정해도, 학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민족이다라는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식민지도 아니고 가난한 나라도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K-팝과 영화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이끕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 기원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성공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아무리 문화가 번영해도 수백 년간 쌓인 정체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한반도 기원설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틀렸지만 감정적으로는 필요한 답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증거가 없다,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증거 없는 이야기를 믿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담긴 상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기원설은 틀렸지만 그것을 만든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구는 끝났습니다. 과학은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한반도와 바벨탑 사이에는 연결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증거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였습니다. 바로 한 민족의 열망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기억되려는, 인정받으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정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과학적 진실을 보았습니다. 유전학은 우리가 동아시아 고유 계통임을 증명했습니다. 언어학은 한국어와 히브리어 사이에 연결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고학은 바벨탑의 정확한 위치를 신할, 즉 메소포타미아로 특정했습니다. 둘째, 신화적 열망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유아어였지만 그것을 증거로 믿고 싶었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동쪽은 신학적 상징이었지만 그것을 지리로 읽고 싶었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600km를 8,000km로 확장하고 싶었던 열망은 절실했습니다. 셋째, 역사적 상처를 보았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정체성의 질문은 식민지를 거쳐 분단으로 이어지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공한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질문은 단순히 시간으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한반도 기원설은 그 상처 위에 세워진 보호막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자존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부정해도, 세계가 인정하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는 가치 있다고 외친 그 목소리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이야기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의지의 기록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낸 창조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독일도 20세기 초 일본도 모두 같은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기원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신화는 타인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한반도 기원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동쪽 산이 한반도라는 주장은 고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언어입니다. 유전학과 언어학의 데이터는
이 연결을 부정하지만 그 연결되고자 하는 애절한 열망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보이지 않는 투쟁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증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망으로 존재했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기억했습니다. 한반도 기원설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든 마음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살아남은 자가 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수천 년간 그 책은 서양의 목소리로 읽혀왔습니다. 서양의 시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서양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없는가?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그 기록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만 한 민족이 아니라 준 민족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기록될 자격이 있다고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반도 기원설은 그 외침의 결과였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유전학도, 언어학도, 고고학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 자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거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선언하는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는 이 하늘 아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기억되고 싶은, 의미 있고 싶은, 사라지지 않고 싶은 본능이었습니다. 한반도 기원설도 같은 본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못했지만 우리만의 이야기를 쌓았습니다. 돌과 벽돌 대신 말과 믿음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십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증거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민족임을, 사라지지 않을 민족임을 증명했습니다. K-팝으로, 영화로, 기술로, 문화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기원설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오직 열망만으로 자신을 지켰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버텼다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동쪽 산은 한반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동쪽 산이 되고자 했던 열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해외 감동 사연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보다 강한 것은 사라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